앞에 2시간 반 동안 한 얘기. 고구려는 첫째 1세기에 아래에 할 인물이 태조왕, 고시왕의 세습, 옥저복속 이러는 사람. 그리고 (3세기에) 백제는 고유왕이라는 인물, 실적권국장, 한강역 장악, 윌령반포. 그리고 4세기에 가서 초반에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후반에 중앙집권을 확립하는 소수리망, 고구려에서 아래할 것은 1세기 태조왕, 그리고 4세기 후반에 소수리망, 그리고 4세기 말 5세기 초에 광개토대왕, 즉 광개토대왕이라는 인물, 한강역 장악, 그리고 최초의 연호인 영락이라는 연호를 줬다. 그리고 또한 신라를 도왔다. 그리고 요동학보 이러고, 그리고 5세기를 지건드는 장수왕. 장수왕에서 특히 중요한 건 흥한령 일대 장악 이런다고. 장수왕 하는 사람.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로 유명한 왕. 그래서 고구려에서 아래할 네 군주야. 태조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렇다고. 백제는 실적권국자인 고유왕. 부족 신화는 전설상에는 온조지만 실제 백제라는 중앙집권국가를 세운 사람은 고유왕이라는 사람이야. 한국식 이름으로 구태라고 그러는데 한자식 이름으로 고유왕 이런다고. 그리고 100년 뒤에 전성기 군주인 한성백제의 대표적인 인물 건축왕. 그리고 유명한 이 5세기 후반, 5세기 반 6세기를 건너가는 6세기라 봐야지. 6세기 인물인 무령왕. 그리고 아들 사비시대의 성왕. 이렇게 4명. 역시 백제. 그리고 신라. 신라는 4세기 반 실질적권 국자인 내무랑. 여기도 부족 신화는 박혁거세이지만 중앙집권은 내무랑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네는 5세기 건너뛰고 장수왕이라는 엄청난 군주가 나와서 6세기에 알아야 할 지징왕. 그리고 법흥왕. 이 법흥왕은 소수리망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4명. 평균적으로 4명씩이야. 그리고 가야사. 좀 전에 얘기한 2시간 반 동안 한 얘기야, 이게. 자, 그러면서 거기 31쪽. 660년에 백제가 무너지고 김춘추 때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그리고 668년에 문무왕 때 이 고구려가 무너지고 동부가 최강의 군사강국이었던 고구려가 무너져. 그러면서 부흥운동 나당전투 이러는데 이건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중간에 시간을 줄이려고 거기 신라의 삼국통일과정하고 순서를 해놨어. 순서를. 첫째, 660년에 백제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백제를 무너뜨린 가나다라로 했지 아마. 660년 백제 멸망.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가 백자 땅을 드실라는 야욕하에, 원래는 신라고 뭐라고 얘기했냐, 평양의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갖고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갖는 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는 거지. 한반도 그 조그만 땅을 다 드시하겠다 말은 안 했지만, 당나라가 웅진 지역에다가, 원래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 아니야. 사비는 넓은 개활지라고, 거기는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뺑둘러 산인 공주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곰나루.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 돼, 공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수도 자리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도망온 거야, 왕과 귀족들이. 그래서 웅진에서 잡힌다고. 그래서 웅진과 그 주변 5군데 웅진 도독부라 군대 막사를 설치해, 당나라가. 그러니까 백제를 드시겠다는 얘기야. 예? 신라가 바보냐고. 신라도 눈치를 채지. 예? 말은 안 해도. 한편 백제 유민, 백제 백성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펴요. 이 시기에 백제 부흥운동이 2군데인데 한 군데는 별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는 필요 없고 임존선만 알면 돼. 임존성은 오늘날 충남 예산이야. 예산군 대흥면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흑치상지라는 대장군이 부흥운동을 펴. 결국 잡혀요.
그래서 당나라로 잡혀가는데 당나라 이 황제가 보니까 애가 워낙 똑똑해. 얘를 살살 꼬셔갖고 이 당나라 장군을 만들어. 절도사라고 해서. 그래서 베트남 파견군사령관이 돼요. 그랬다가 지금 한 20년 전에, 한 18년 전에 무덤이 발견됐어. 이게. 그래서 백제부흥운동 하면 예산의 흑치상주. 예? 흑치라는 게 검은 치아 이라는 거예요. 이 베트남 남부지방에 셀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구 같은 거예요. 살구 같은 거다 이렇게 씹으면 빨간색 이렇게 진홍색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씹다가 이건 수시로 씹으면 담배 잎 씹는 거 비슷하대. 난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습관적으로 야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 경기할 때 뭐 이렇게 자꾸 씹는다고 껌 비슷하게. 그런 건데 일종의 과일인데 계속 씹으면 치아가 검어진대. 오래 씹다 보면. 그래서 흑치아 얘가. 그래서 흑치상지 이러는데 여하튼 이러는데 백제 멸망을 배경으로 해서 그 두 번째 보시면 신라가 바보를 아니까 이 자식이 약속을 어기고 당나라가 한반도 전역을 드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당나라가 아니요. 우리는 동북아 최강의 군사 강국인 아직 고구려가 있잖아. 그래서 백제 땅을 고구려로부터 지켜주려고 이렇게 핑계를 대. 너희 신라도 지켜줄 거야. 그래서 경주 외곽에 포석정 있는 데다가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 당나라가.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계림도독부 이래. 그런데 백제 작은 집인 백제계들이 세운 나라가 일본이니까 큰 집이 망했다. 그래서 일본이 1만 8천 명에 해당하는 구원병을 파병을 해. 그래서 처음을 나면 얘가 포인트인데 이걸 백강전투라고 그래. 현재 이 위치가 정확지 않은데 다수설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부안에 동진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동진강 전투라고 와요. 전라남도 부안 쪽의 전투라고 보는데 이 백강전투 이게 663년 8월이야. 예? 일본과 관련된 일본이 즉 외가 구원병을 파병한 전투예요. 그래서 백제유민 일본 그리고 나당연합군 국제전쟁이야. 국제전쟁 663년 8월에 이 전투에 일본이 패배를 해.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요. 예? 이런 전투가 있었어. 그래 놓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해. 고구려 멸망. 역시 방식이 같아. 당나라가 평양에다가 9개의 군대 막사를 설치해. 이걸 안동도부. 말은 이러는데 이건 국사교과서 쓴 놈이 이렇게 써서 그래. 이게 원래 평양도부야. 평양에다가 도부나 도독부는 같다고 생각해.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차이점은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평양에 군대 막사를 설치했다. 9개. 9개 부대를 놨다. 얘기야. 그러면서 고구려도 역시 부흥운동을 해. 역시 두 군데야. 두 군데. 왕족인 고현무라는 사람이 한 부흥운동이 있고 그건 필요 없고 황해도 재령 땅에 옛날 고국원왕이 백제 땅을 공격한대. 그게 한성이라고 그러는데 황해도 재령 땅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 당시 지명으로 한성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황해도 재령이라는 데야. 송의 고향이 여긴데 황해도 재령이더만 보니까. 황해도 재령 땅에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대장군인 건무잡이라는 사람이 보장왕의 외사촌 조카인 안승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런데 건무잡이라는 대장군을 당나라가 꼬시질 못하니까 살살 신라를 시켜서 안승이를 돈 주고 꼬셔요. 그래서 자고 있는 건무잡을 안승이가 죽여. 그래서 이 안승이를 데려다가 백제 땅에다 망한 백제 땅에다 데려다 놓고 고구려 투 왕을 시켜. 소고구려 국가의 왕을 시켜. 그래서 신라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안승이가 이 신라 은혜에 보답하겠다.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예? 이게 고구려 멸망사야. 예? 그러니까 우리 백제 멸망사하고 비슷해. 예? 자, 이러면서 670년부터 676년까지 백제가 망했고 고구려 망했잖아. 그러니까 당나라가 본색을 드러내고 신라도 본색을 드러내. 당나라 축출 작업을 해. 이걸 나당전투라고 그래. 신라라와 당나라와의 전투. 이게 670년부터 676년의 얘기야. 여러 군데의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 알아야 할 때가 두 군데, 두 개만 알는데 675년에 당 육군을 축출해. 당 육군을. 이게 오늘날 경기도 연천이야.
매소성 전투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 20만 대군 이런다고. 이근행이라는 장소가 있거든. 20만 대군을 격퇴를 해. 675년에 이래. 그러고 난 1년 뒤에 당나라 본진, 수군, 해군인 676년에 충남 서천 앞바다 기벌포라고 그래. 지금으로 충청남도 서천. 기벌포 전투 이래. 당의 수군, 해군을 격퇴. 이건 시험에 나오면 서린기 부대. 우리나라는 성공신화, 밑바닥에서 꽃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의 상징이 누구냐면 이명박이라는 인물이야. 이명박이 일반 회사 평사원에서 사장, 회사 회장, 그리고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올라갔어.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성공신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일반 평사원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중국에서 지금도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성공신화의 상징이 저 서린기라는 사람이야. 연개소문하고 6번 싸워서 6번 깨진 놈이야.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별거 없는 놈인데 중국에서는 지금도 성공신화의 상징적인 존재야.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야. 서린기라고. 그 서린기 세력을 평양에서부터 내쫓아요. 그래서 얘네가 만주의 안동이라는데 아까 내가 서안평 그랬잖아. 그게 원래 안동이야 거기가. 경상도 안동도 있지만 만주의 안동도 있다고. 그 안동이라는 데로 도망가. 그걸 그 안동에서 50년 가까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안동도부 이러는 거야. 원래는 이게 평양도부라고. 평양도부였다가 안동도부로 옮긴 거야. 이게. 그런 사연이 그걸 정리해 놓은 거야. 그걸. 그러니까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시험을 낸다면 볼 것 없이 백강전투를 하는 거야. 특이하거든. 일본 놈이 도와줬다. 그래서 당시 일본 사람한테는 구다라나이. 구다라나이라는 게 뭐냐? 백제 거 이상 좋은 게 없다. 최고 제품은 백제다. 이게 1차 한류야. 쉽게 얘기하면 1차 한류야. 한류야. 백제가 최고다. 뭐 이거요.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있었어. 백강전투야. 이러면서 신라가 그 밑에 삼국통일을 한다. 뭐 그건 별거 없어. 그냥 읽어보면 돼. 이걸 단재 신체가 독사신륜이라는 책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이라는 외세의 도움을 받았고 고구려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체는 비판적으로 봤어.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최초의 민족 통일이고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건 긍정적인 시각이고 그냥 그런 격이다. 자, 이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 자, 통일하고 난 뒤에 그 위에 보시면 김부식의 시대구분법이 있어. BC 57년, 예수가 태어나기 57년 전에 신라가 출발했다. 이건 거짓말인데 그냥 그렇다 치고 이거 신라는 AD 한 20년, 30년쯤 실제는 그쯤 나왔을 거로 추정이 돼. 이거 예수가 태어나기 18년 전에 백제가 출발했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기 37년 전에 고구려가 출발했어. 그러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20년 얹어서 BC 57년 이러는데 이건 역사께서는 안 믿어. 그냥 그렇다 치자고. BC 57년부터 예수가 태어나고 935년 합치면 1000년가량 나오잖아. 그래서 신라 1000년 이라는 거야. 왜? 자, 여하튼 BC 57년에서 삼국통일한 676년까지를 상대 이래. 이때는 내무랑 후손들이 왕을 해. 그래서 내무랑계 이러는 거야. 그 내무랑계 밑에다가 성골 이렇게 써. 성스러운 꼴통. 엄마 아버지가 다 왕족인 놈들. 성골. 그러니까 근친 결혼하는 게 집안끼리 결혼해. 성골. 그랬다가 이게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하고 기록이 다른데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6세기 말 7세기 초에 진평왕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대요. 그래서 52세 첫째 딸이 이미 결혼을 했어. 후사, 자식은 없는데 이 왕위를 물려받아. 이 사람을 한자로 만면공주라고 그래요. 일명 덕만군주라도 부르는데 이게 후일 선덕여왕이야. 둘째 딸은 천명공주. 이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달라. 응? 삼국유사는 얘를 큰딸로 보거든. 이 천명공주는 귀족 김용춘이라는 놈하고 눈이 맞아. 왕족끼리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귀족하고 눈이 맞은 거야. 이래.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리고 셋째 딸이 만명, 천명이니까 백명공주 이러면 좋은데 선화공주야. 얘는 한술 더 떠. 언니한테 잘못 영향을 받았나 봐. 백제 무왕한테 가지. 서동요. 이 선덕여왕이 왕을 하는데 결혼을 한 거로 추정이 돼요. 근데 후사는 없어. 근데 왕위가 갈 자리가 없어. 1, 2 가면 백제로 가니까 안 되고 여기는 도망갔고 이미. 그래서 사촌 여동생한테 왕위가 가요. 그게
진명공주라는 여자야. 이 여자가 진덕여왕이야. 네? 이 진덕여왕도 결혼한 것 같아. 결혼한 것 같은데 후사가 없어. 기록상에는 없어요. 뭐 있는데 뭐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근데 여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미 죽었고, 일리 가면 왕위가 백제로 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백제 무왕이 왕위를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왕위 계승권자니까. 그래서 천명공주하고 김용춘 사이에서 태어난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김춘추라는 애야.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왕족인 게 원칙인데 엄마는 왕족인데 아버지는 왕족이 아니지.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진골 이래. 그 김춘추가 왕이 돼서 태종무열왕 이런다고. 무열왕계 그 밑에다가 진골, 진짜 꼴통이지. 진골 이렇게 써. 진골이 왕을 해. 귀족이 왕을 한다고. 그랬다가 780년부터 935년까지 155년간 신라가 하대, 후기, 혼란을 해요. 그래서 내무랑에 10촌이 넘는 먼 친척들이 왕을 해. 그걸 내무랑 지방계열에서 방계 이래. 이것도 역시 진골이야. 그러니까 진평왕을 마지막으로 성골 남자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이 완전히 없어진 거고. 성골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성골 자체가. 진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골들이 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혈연관계를 통해서 상중하로 나눠요. 김부식이가 왕의 혈연관계를 통해서. 이 내무랑계, 무열왕계, 그래서 내무랑방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련이라는 스님은 삼국유사라는 책자에서 뭘 갖고 나누냐? 이건 승려니까 불교식 왕의 명칭을 쓰는 시대. 이걸 불교식 왕명이라고 그래. 불교식 왕명을 기준으로 나눠. 승려니까 그 불교식 왕명이라는 게 뭐냐? 법흥왕이라는 사람은 불법을 흥원한 국가를 해서 불교 국가를 꿈꿔 조그맣던 사찰을 크게 키우고 이런다고. 그게 그러면서 얘는 이 말년에 스님을 해요. 그래서 법공이라는 불교 명칭은 이 서양으로 따지면 세례명을 받아. 그래서 법흥왕에서부터 그 법자 쓰는 왕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불교 군주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쓰는 군주들,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진명여왕 이렇게 진짜 쓰는 사람들. 이건 나는 진짜 샤카족, 석가모니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걸 진종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흥왕에서부터 여기 이 진덕여왕까지 이게 불교식 왕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이련이라는 스님은 요 불교식 왕명을 쓰는 시대를 중간이다 해서 중고라고 불러요. 중고라고. 그 앞에를 상고, 이 뒤에를 하고. 이래. 요걸 기억해야 돼. 중고. 뭐 법흥왕에서부터 진덕여왕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중고. 삼국유사의 중고시대 뭐 이래놓고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김부식의 구분법하고는 약간 달라. 그게 시대 구분에 관한 얘기고. 자, 다음 중대. 거기 아까 한강을 놓고 대립 이랬지. 상대에서는. 그런데 한강을 가졌다고 저절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통일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통일의 노력이 뭐냐? 거기에 국사교과서에 써있는 통일신라 정치의 특징, 왕권 전제화예요. 자, 이게 중대의 핵심이야. 왕권 전제화. 왕권이 오로지 전자, 합법적 독재. 이 소리야. 전제화, 합법적 독재. 전제는 독재인데 독재가 합법이라는 얘기야. 합법적 독재. 통일신라도 왕권 전제화, 발해도 왕권 전제화. 이래. 중대 정치의 특징이 왕권 전제화예요. 그게 핵심이야. 왕권 전제화. 왕의 권력이 거의 독재화되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래서 왕권 전제화. 이래. 자, 그 밑에 표를 해놨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거 중대의 핵심이라 치고, 이 권력 상대는 못 나갔다가 중대는 아주 잘 나가, 하대는 다시 못 나가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냐? 왕이야. 왕권이야. 여기. 그런데 그 반대가 있어. 상대는 잘 나갔다가 중대는 못 나가고 하대는 다시 잘 나가고. 이건 누구야? 왕하고 대립하는 귀족이야. 나가. 여기. 그리고 하단에 보면 밑에 왕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밑에서 가는 애가 있어. 그건 누구냐? 지식인인 육두품이야. 그래서 그 밑에 거기 가나다 세력 하는 거. 가 세력이 왕,
나 세력이 귀족, 다 세력이 육두품. 이렇다고. 그래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래서 중대정치 특징은 왕권의 존재와,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리야. 중대는 왕의 권력, 왕권이 어떻다는 얘기야? 존재와 강하다는 얘기지. 그럼 상대적으로 그 대립 세력인 귀족 세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약하다는 얘기고. 귀족은 시험 봐서 귀족되는 건 아니잖아. 출신 성분 아니야. 지식인들이죠. 지식인. 육두품. 옛날에 연맹한국 시절에 대족장 집안 출신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강해요. 왜? 적은 친구니까. 그러니까 육두품은 살아나고 여기 가서 붙는 거야. 왕의 앞잡이 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대 육두품, 여기는 육두품의 움직임의 핵심이야. 중대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의 아들 설총. 그리고 여기 충주에 살았던 강수라는 외교관. 이렇다고. 얘는 왕의 앞잡이 구실에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해요. 왕권 강화의 앞잡이 구실에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해요. 그럼 이걸 변형을 하면 하대, 즉 후기야, 후기. 하대, 후기란 왕권 어떻게 써? 후기니까 약하지. 상대적으로 귀족 세력은 강하고 육두품 세력은 약하고 중대는 권력을 좌지우지한 게 왕이에요. 근데 하대는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게 귀족이야. 귀족 연합정권이야. 그럼 육두품은 귀족 정치에 협력을 안 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그래서 하대 육두품은 뭐 귀족 정치에 마음에 안 든다. 바꾸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개혁 추진 세력이 되는 거야. 바꾸자 이런다. 그 대표적인 인물에 누가 있어? 시무십조로 유명한 개혁론으로 유명한 최초원이라는 인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육두품의 핵심이야. 여기는 원효의 아들 설총, 강수라는 인물이 있고 중대는 육두품이 왕권 강화에 기여했고 하대 육두품은 개혁을 들고 나왔고 이렇다고. 그 육두품 얘기가 핵심이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통일신라 정치의 특징, 왕권 전제와 현상. 거기 괄호 열고 기여하는 계층 육두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필히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왕권 전제와 왕권이 막강하였다는 사실에 상징적 유물이 있다. 그 상징적 유물이 만파식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삼국시대를 통일한 것이 문무왕이야. 그래서 문무왕이 죽었어. 죽을 때 신라 해안가에 저 포항, 부산 이쪽에 왜구가 배고프다고 찝쩍거려. 쓰시마, 대마도에서. 대마도는 93%가 숲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7%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고픈 애들이야. 대마도 애들은. 쓰시마 애들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노략질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신라가 막강하면 노략질 못하고 신라가 약하면 쳐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야. 신라가 잘 나갈 때는 못 쳐들어와. 그 쓰시마라고 바보냐고. 이 약해야 쳐들어가지 강한 때 쳐들어가면 죽잖아. 예. 그래서 나를 죽어서 동해 앞바다에 묻으면 나 문무왕이 용이 돼서 이 동해 용왕이 돼서 외국 격퇴시켜줄게. 근데 그 아들이 착한가 봐. 순진한가 봐. 얘 아버지 하고 동해 앞바다에 묻었대. 신문왕이라는 애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경주 앞바다 간포에 뭐 대왕을 묻었다더라 해서 뭐 대왕 이러죠. 그러면서 아버지 무덤 공사가 잘 되나 하고 수시로 신문왕이 와서 봐요. 그래서 전망대를 설치했어. 현재 경주시가 설치해놨어. 전망대를 관광용으로 이견대라고 해요. 전망대. 이견대. 그래놓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그 이견대 뒤쪽 산 언덕에다가 산 언덕을 깎아갖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찰에서 절을 세워놨어. 이걸 감은사라고 그래. 지금 가면 거기 달랑 탑만 2개 있어. 예? 감은사시 쌍탑이라서 요게 신문왕 때 얘기야. 이런 신문왕, 중대정치 상징적인 인물이 신문왕이야. 신문왕의 권력이 전제와 막강하였다는 것의 상징이 만파식적. 그래서 아버지 무덤 공사를 하는데 현장 감독이 하루는 연락이 왔어. 가봤어. 갔더니 뭐 섬이 떠내려왔대. 섬에 올라갔더니 오죽 검은색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 한가운데를 들어갔더니 용이 황룡이 앉아있어. 이 오죽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면 이 코로나도 격퇴시킬 수 있고 이민족도 격퇴시킬 수 있다. 온갖 파도를 온갖 시름을
휴식시킬 수 있는 필이다 해서 만파식적 이러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게 있으면 코로나 왔겠냐? 택도 없는 소리지 하는 얘기야. 그래서 만파식적에서 왕권 전제와의 상징이 만파식적이야. 이성계가 임금을 하니까 하늘에서 산신령이 내려와서 그물은 잘을 줬대. 물론 없어 하는 얘기야.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형 노건평이라는 사람 집 옥상에서 금괴, 금색 닭이 1시간 동안 울었대. 물론 들은 놈 없어.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하니까 그 자서전에 보면 합천에서부터 북악까지라는 전두환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에 보시면 합천에 오색 무지개가 5시간 동안 폈대. 물론 본 놈 한 놈도 없어. 여러분이 대통령에도 이런 거 하나씩 만드는 거야.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래서 박근혜는 못 만들어. 박근혜는 계통이 정확하잖아. 아버지 박정희에서 딸 박근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계통이 정확하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야. 다. 어떤 나라든지 다 그래. 조지 워싱턴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만들고 다 만드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보면. 그렇듯 통일신라의 상징적인 인물이 만파식적이다. 이게 상징이야. 실존은 아니고. 자, 그 대표적인 군주가 신문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종모랑 김춘추를 지나서 그건 그냥 읽어봐. 자, 진흥왕 때 감찰기관이 있었다고 그랬지. 근데 감찰기관 이름은 몰라. 품주라는 관청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름은 모르고, 저 태종모랑 때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사정부. 이렇게. 감찰기관의 이름이 사정부. 통일신라 감사원은 사정부라고 그래.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하고, 그러면서 문무왕 때는 그 5번째 봐. 사정부 지방 출장소까지 생겼어. 외사정이라고. 국사에서는 외 그러면 지방이 뜻이야. 내 그러면 서울이라는 뜻이고, 외 지방에 사정부 출장소를 뒀다. 외사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부여 백제 땅 사비에다가 사비를 또 하나 이 도를 설치했다. 소줄이 거기 소불이 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고구려 쪽을 3개 도로, 백제 쪽을 3개 도로, 신라 쪽을 3개 도로 해서 도합 9개 도를 만들었어. 신라는 걸 주라고 그래. 구주 이러거든. 요즘 말로 하면 9개 도 이 소리야. 고구려 쪽 103개 도, 백제 쪽 3개 도, 신라 쪽 3개 도. 그 중에 하나가 부여에다 둔 소불이주라는 도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 얘기고, 중요한 건 옆에 신문왕이야. 신문왕. 중대정치 핵심은 이 신문왕 얘기야. 신문왕 얘기하는 게 핵심이야. 자, 거기 써있는 걸 빨리 얘기할게. 신문왕이 이 아버지 분담을 만들고 경주에 돌아와서 대신들을 불렀어. 귀족 대신들을 불러갖고 우리 아버지 누구? 문무왕, 우리 할아버지 태종문왕 김춘추가 삼국통일한 거지. 너희 귀족들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앞으로 대왕마마라고 불러라 라고 요구를 해. 그랬더니 귀족들이 반발을 해. 특히 자기 장인 병부령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던 김음돌이라는 귀족이 반발을 해. 그래서 김음돌이라는 귀족을 포함해서 그 김음돌에 협력하는 46명의 귀족을 죽여버려요. 그걸 김음돌 모욕사건이라고 해요. 김음돌이가 반역을 모의했다. 반역을 계획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반역을 안 한 것 같아. 시범케이스로 죽인 것 같아.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부인이 마음에 들었으면 장인을 죽이겠어? 이 장인인데. 이 김음돌 모욕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왕으로 등장하자마자 하는 짓이. 예. 그래 놓고 중앙관청을 정비라는 거지. 그 행정 업무를 모은다는 집사부라는 관청을 중심으로 관청을 14개의 관청을 만들어. 집사부 밑에 13개를 둬. 그래서 14개의 관청을 만들고. 그리고 왕한테 충성을 강조하는 쇠뇌교육장을 만들어. 그게 국립대학 국학이라는 거야. 자, 삼국시대 유일한 국립대학이 소수림왕 때 뭐라고? 태학. 이랬어. 그리고 통일신라의 국립대학은 신문왕이 세운 국학이야. 국학은 왜 세웠냐? 옆에 보면 유교정치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정치념이 필요해서, 유교사상이 필요해서, 그 유교정치에다 밑줄 치고, 유교정치념이라는 게 뭐냐? 동양은 백행, 모든 행동의 근원은 효라고 봐요. 효. 공자님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효다 이렇게 보는 거야. 효를 정치인들이 만든 글자가 충이에요. 충. 이게 원래 없던 글자야. 만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충은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뭐요? 마음심이지. 이건 뭐요? 가운데지. 마음 가운데 본심이 소리야. 어제는 엄마가 용돈 줬으니까 인사하고 오늘은 용돈 안 주니까 인사 안 하고. 이게 효도는 아니잖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효도 아니냐 이거야. 그렇듯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 임금한테 충성을 해달라. 그래서 충과 효는 한 세트로 보는 거야. 이건 정치인들이 만든 글자야. 원래 없던 글자야. 근데 내가 옆에다 충자를 해놨어. 그래서 충효. 유교서상의 핵심이 뭐라고? 충효야. 충효.
부모한테 효도하듯 임금한테 충성을. 이 뜻이야. 앞으로 유교 그러면 충효가 핵심이야. 예? 그걸 관리 머릿속에 세뇌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최고인 그 국무총리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시중. 예. 뭐 처음에 중시라고 했다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는데 여튼 그리고 14개의 관청을 만들고 부총리 장관을 임명해. 그래 놓고 이 차관 그리고 국장급을 임명하려고 봤더니 인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네들은 세뇌교육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듯 임금한테 충성하라. 그래서 세뇌교육장을 만들어요. 그게 국립대학 국학이야. 오늘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을 문재인이 어떻게 알아? 몇백 명 하는 많이 하는 거지. 그렇지? 나머지는 몰라 문재인이도.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 그 캠프에 와서 심부름 했나 봐. 그럼 뭐를 하냐? 뭐 충청북도 도시공사 부사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 문재인 캠프에 심부름 좀 했다고. 라면 끓여다 주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오늘날. 그래 그렇듯이 권력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 이게. 권력 주변에 꼬이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그 세뇌교육장, 국립대학 국학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 제도를 정비해. 아까 얘기한 고구려 지역, 백제 지역, 신라 지역을 3개씩 도를 만들어. 이걸 구주. 그리고 5개의 광역시를도 오수경. 이걸 구주 오수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달구벌, 대구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그러는데 귀족들이 반대해서 천도를 못해요. 왜? 경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넓은 대구로 나가자 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내는 대안책이 광역시요, 오수경이요. 5개의 작은 수도, 광역시를 둡시다.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주라고. 저 경상남도 한쪽 치우쳐져 있잖아.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할 만한 5개의 수도를 두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상수리 제도. 이 상수리 제도는 지금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똘마니 중에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놈을 국무총리에 앉혔어. 일컬어 시중. 원래 처음에 중시라고 그랬다가 시중으로 이름을 바꿔. 시중 제일 잘하는 놈. 그래 놓고 부총리, 장관, 차관을 14개의 관청을 만들어 자기 편으로 앉혔어.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차관급, 국장급, 과장급은 한 3,000명이 넘어. 일일이 임명이 힘들어. 그래서 세뇌교육장을 만들었어. 그게 뭐라고? 국학. 이랬어. 그래 놓고 고구려 귀족, 백제 귀족도 그냥 놔두면 고구려가 망했다고 백제가 망했다고 귀족이 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고구려 귀족, 백제 귀족도 똑똑한 놈들은 포섭해. 너 고구려 때 관직이 뭐냐? 장관 했는데 차관 시켜줄게. 장관은 못 주고 한다고. 그래서 포섭 정책을 써. 물론 대든 놈은 죽였겠지. 예? 그래 놓고 안심을 하려고 봤더니 신라 지방 세력이 들고 일하면 이것도 복잡해. 그래서 지방 세력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거야. 그게 뭐냐? 상경하에서 지키는 관리. 그래서 상수리 제도. 지방에서 리스트를 작성해.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 반란을 일으키려면 돈 있고 힘이 있어야 돼. 반역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반란은 혼자 못해. 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돈 있고 힘이 있어야 돼. 걔네들 돈 주고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 너 청주지역개발협의회 회장을 시켜줄 테니까 수도인 경주에 1년간 와 있어라. 라고 감투를 줘. 근데 감투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참 내가 까먹었는데 네가 청주를 비운 사이에 만약 반란이 일어나면 너도 죽는다. 그럼 나 아니면 이 2사람밖에 반란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왜? 돈 있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경주에 가서 수도 신반끈을 막 풀어놓는데 반란이 일어났대. 그럼 반란자와 함께 얘도 죽는다고. 이건 소위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라는 얘기. 상당히 악한 놈이지 신문왕이. 신문왕이 참 똑똑해. 이거 보면. 그래서 일종의 인질극 제도예요. 예. 이 제도가 그럴듯하니까 고려도 이걸 갖다 쓰게 된다고. 이걸 일컬어 뭐 지방세력 통제책. 아까 백제도 지방세력 통제책이라는 게 있어. 뭐 22담노제 이런 거야. 백제 무령왕 22담노제 지방세력 통제책.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 지방세력 통제책 이러는 거야. 상경하에서 지키는 관리 상수리. 이 상수리 제도는 신문왕이 처음 한 건 아니야.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몰라. 언제 했는지는. 자, 그게 상경하에서 지킨다 해서 상수리 이런데. 고려도 갖다 써. 고려는 그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 문제가 걸리니까 이름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에서 기인 이런다고. 상수리는 호족 본인 인질로 가는 거고 기인은 호족 자식 인질로 가는 거예요.
본인 진로 가는 거하고 자식인 진로 가는 건 다르죠. 그렇지? 왜? 자식은 남은 되거든. 자식이 또 열어둘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무슨 소리냐? 신문왕 그만큼 왕권이 강한 거고, 고려태조 왕건은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예. 여하튼 지방세력 통제체계의 의미야. 그래서 상수리가 고려의 기인제들과, 자, 그러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9개 부대를 편성을 해. 그걸 구서당이래. 구서당. 자, 삼국시대 신라의 중앙군을 서당이라고 그랬어. 수도 서울에 있는 부대를. 그걸 9개로 편성을 해. 통일신라 때. 구서당이래. 지방은 9개 도야. 구주라고 그랬잖아. 각 주에 하나씩, 각 도에 하나씩. 그럼 9개 부대가 되지. 근데 한강은 중요하니까 하나를 더 둬요. 그래서 이걸 십정이라고 그래. 지방군은 정이라고 그래. 중앙군은 서당이라고 그러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걸 구서당 십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 신문왕 때 중앙군, 수도 서울을 지키는 9개 부대. 9개 부대. 그 중에 고구려인이 들어갔고, 백제도 있고, 신라인도 있고, 말갈족도 있고, 그래. 구서당 안에. 그 중에 고구려인은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가장 좀 대접을 잘해줬어. 그래서 얘는 부대 마크가 황금색이야. 황금서당이라고 그래. 그리고 말갈족은 부대 마크가 검은색이야. 흑금서당.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대접을 했어. 그래서 구서당이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구서당 편성 민족융합체. 한 부대 안에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한 민족이 다 만난 거지. 예.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이 만났다 해서 민족융합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게 신문왕이야. 그러니까 국무총리에서부터 백성까지 임금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온 거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왕권의 전제화 이런 거야. 합법적 독재 이런 거야. 자, 중대정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왕권 전제화야. 누구? 신문왕으로 상징되는. 그 앞잡이가 누구라고? 육두품. 그 상징 유물이 뭐라고? 만파식적.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야. 세 가지. 중대정치 중요한 특징, 왕권 전제화. 기억의층, 육두품. 상징 유물, 만파식적. 상징적인 존재는 신문왕이야. 자, 그러면서 그의 아들 성덕왕. 통일신라 전성기군주야. 백성한테 토지를 주느라 장정에게 토지를 정전지급. 그래. 그럼 말만 줬다고 한 거지 실제 준 거 아니야. 자기 땅을 그래 네 땅이다 고 인정해 준 거야. 왜? 새롭게 나라가 변했으니까 통일신라라고. 그래서 다시 정리한 것뿐이야. 별 의미 없어. 예. 자, 그러고 난 뒤 경덕왕. 이 성덕왕의 아들인데 누가 약간만 큰 소리 쳐도 애가 경기를 해. 좀 문제가 있어, 얘가.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재는 내가 아까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재는 어느 왕이라고? 선덕여왕. 통일신라 문화재는 경덕왕이야. 그렇게 기억하면 돼.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재는 다 선덕여왕 때 나온 거고 통일신라 때 문화재는 경덕왕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거기 경덕왕을 보면 뭐가 있느냐? 5번째 뭐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아버지 업적을 기념을 해서 성덕왕의 업적을 기념해서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걸 만들지.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거. 성덕은 신종.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원래 이 불국사라는 사찰은 법붕왕 때 있던 사찰이야. 불법을 흥하는 법붕왕 때 만들어 놓은 사찰인데 그렇게 안 컸어, 이 사찰이. 그걸 경덕왕이라는 사람이 국가사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불국사 그럼 일반적으로 경덕왕으로 봐요. 이래서 석굴암이 알 테고. 자, 그게 경덕왕인데 위로 올라가서 경덕왕 1. 개혁정치 집사부의 장 중시 이랬다고 신문왕 때 중시 이랬던 것이 뭐 나중에 거기 집사성에서 성으로 승격시키면서 시중 이래.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 경덕왕은 역시 중국화 정책을 써. 지중왕처럼 중국 한족같이 되겠다 해서 중국 따라 배우기 이런 게. 그래서 완산주를 한자로 전주로, 사벌주를 상주로, 웅천주를 공주로 이렇게 한자식 지명을 써요. 그래서 한반도 사회가 오늘날 한자 문화권이 되는 이유가 이 경덕왕 때야. 경덕왕 때문이야. 경덕왕 때부터 한자 문화권으로 간 거야. 완전히. 예. 그리고 국립대학 국학을 태학감으로 바꾸고 이거 뭐 별로 기억할 필요도 없어. 안 기억해도 돼. 그러면서 지방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구조수경을 약간 뜯어 고쳤다 얘기할 때 그것도 별 필요 없고. 그리고 노고부활 이건 경제에서 얘기하면 되고. 여하튼 이 경덕왕이라는 사람은 개혁정치를 펴는데 개혁정치가 실패를 끝나. 왜 실패했는지는 몰라. 기록이 없어요. 여하튼 실패를 끝나요. 실패를 끝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 나중에 경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신라 중대의 핵심은 신문왕이야. 신문왕 조항의 핵심이야. 뭐 왕권 존재와 누구 육두품 만파식적 이게 상징이에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끝에 보시면 해공왕 때 분열 96면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공직에 해당하는 이 각관직에 해당하는 96명의 사람이 난을 일으켜. 이걸 김대공이라고 하는데 대공의 난이래. 그래서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져. 예. 신라가 하대로 들어가게 돼요. 예. 신라 이게 중대사야. 신라 중대정치의 특징 뭐라고? 왕권 존재와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대는 첫날 했어. 뭐? 하대 후기는 혼란. 시험을 내는 건 뭐라고? 개혁. 이거야. 응?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후기는 전부 다 그래. 혼란, 개혁. 이게 포인트야. 시험 내는 건 개혁이야. 그럼 신라에서 개혁을 시험 내면 누구라고? 육두품. 누구? 최치원. 이런 거. 심의 10조. 업무를 새롭게 해서 개혁안 10가지. 요즘에 뭐 심의 7조인가 뭐 청와대에 올려가지고 시끄럽고 그런 모양인데. 자, 그게 심의책.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심의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발해는 조금 있다 하고 넘기면 지금 떠든 얘기가 대충 거기 6페이지에 있고 37페이지 봐. 이건 남할, 신라말, 사회의 성격. 뭐 개혁 세력과 개혁 사상이 나왔다. 이게 첫날한 거야. 개혁 세력에다가 육두품 이러면 돼. 개혁 사상은 선종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선종. 신라대 급격하게 흔들려. 자, 그런데 그중 알아야 할 군주가 하나 있어. 4번에 흥덕왕이라는 사람.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승격. 백관은 모든 얘기야. 한자에서 백천만이라면 물론 백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많다의 뜻이야. 백관은 모든 관리. 백관 모든 관리 복색 즉 관복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장보고를 불러들였고 중국에서 마시는 차 문화를 수입했고 가장 포인트가 저 사치금지령이야. 사치금지령에다 동그라미. 후기에는 나라가 망해가. 그런데 망할 때 정신 차리자 하는 애들이 나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정신이 약간 맑아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의학적으로도 아직 해석하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죽을 때 눈 떠갖고 유언하고 죽잖아. 그걸 희명현상이라고 그래. 의학에서. 잠깐 맑아지는 때. 그게 희명현상이라고 하는데 역사도 똑같아.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약간 맑아지는 때가 있어. 이걸 다시 일어나 봅시다. 중흥의 군주라고 부르는데 이 중흥의 군주들이 중요해. 신라의 중흥의 군주가 흥덕왕이야. 그래서 흥덕왕 조항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의 중흥 군주는 고려말 국민왕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선의 중흥 군주는 영조, 정조야. 영정조. 그래서 이 군주들은 시험을 잘 내요. 신라의 흥덕왕, 고려의 공민왕, 조선의 영정조. 중흥의 군주라는 공통점이 있어. 끝부분에. 자, 그래서 이 흥덕왕 조항은 필히 기억을 해야 돼. 첫째, 집사부라는 관청을 집사성으로 이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황제가 있는 나라의 최고 관청을 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자를 쓰면 그 나라는 황제라고 불렀다는 얘기야. 이게 그 밑에 관청을 부 혹은 조 이래. 그러니까 육부 육조 이럴 수 있어. 그 밑에 관청은 사라고 그래.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 동네가 무슨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사창동이라고 그러잖아. 이사자를 쓰는 거야. 이사자를. 청주시청에 있는 창고. 청주시청 창고가 있던 동네다 해서 사창동이야. 이게 하급관청을 뜻하는 거야. 제일 하급관청을. 이게 관청의 순서야. 황제가 있는 나라만 성을 쓰는 거야. 왜? 삼성육부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이라는 명칭을 쓰면 황제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나라는 첫째 관청에 성이 있어요. 두 번째 연호를 써요. 연호를. 이게 황제가 있는 나라의 특징이야. 이게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갖다 써. 그리고 발해왕이 연호를 써요. 고려도 이성육부제를 운영하고 고려의 왕도 연호를 써요. 그런다고 조선은 성이라는 관청이 없어. 왜? 황제라고 주장을 안 해. 그래서 관청이 성이 없고 어서부터 육초 이러더라. 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황제의 나라는 최고의 관청에 뭐가 있다고? 성. 그리고 연호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덕왕은
이 황제가 있을 정도 수준은 아닌데 분위기를 일신, 이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고 관청을 부에서 성으로 승격시킨 것 뿐이야. 이게 실제 황제를 꿈꾸지도 못했어. 그 정도 되지도 않았고 상황이. 그래서 여하튼 일시적으로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이런 것 뿐이야. 그리고 관리 복장제도를 마련했고 장보고를 들여왔고 참언을 수입했고 가장 중요한 후기 특징이 사치항락이거든. 사치를 억압하는 사치금지령을 내렸고 가장 중요한 건 사치금지령. 자, 그런데도 지방 반란이 일어났다. 유명한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 충청남도 도지사, 공주, 김원창의 난, 진압을 당했어. 그리고 20년 뒤에 궁복이라는 애인데 이게 이슬람계예요. 원래 한국인이 아니야. 이슬람계 사람인데 장보고의 난. 좋다고. 그 흥덕왕이 장보고를 중국에서 불러들여 병력 1만을 주고 왜군을 격퇴하라. 이 병력이 2만까지 늘었어. 장보고는 이슬람계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신라의 골품제도에 가면 천민이에요. 그래서 얘는 능력이 암만 탁월해도 IQ가 3천여도 별 볼 일이 없어. 천민을 못 벗어나. A씨하고 친구와 함께 당나라 가지. 당나라 외국인을 당나라 정부에서 국제국가를 꿈꾸면서 외국인한테 관직을 개방했어. 그걸 빈공진사과, 줄여서 빈공과라고 그러는데 빈공과 무과의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해군 장성으로까지 올라갔어. 얘를 흥덕왕이 사람 보내서 데려온 거야. 그래서 거기 전라남도 완도라는 섬 옆에 장도라는 섬이 있어. 그 장도라는 섬에 편의상 완도라고 그러는데 완도라는 섬에 장도라는 섬에 해군 기지를 설치한 거야. 거기를 청해라고 그래. 청해라는 곳에 군사 진지를 세웠다. 청해 진 이런다고. 신탄 진 이러듯이. 그 진이라는 게 바다 진지라는 얘기에 청해 진이래. 원래 지명은 청해야 이게. 전라남도 완도 옆에 장도라는 섬인데 편의상 완도라고 그러면 돼. 그래서 이 병력을 키워서 이게 2만 명에 이르러. 그런데 하루는 왕위 계승서의 사위인 김우징이라는 애가 비밀리에 찾아와. 자기를 왕을 만들어 달래. 그럼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은 태자 아니야? 황제의 아들은 태자라고 그래. 왕의 아들은 세자라고 그러고. 태자하고 장보고의 딸하고 혼인시켜준대. 그럼 왕의 장인이 되는 거 아니야? 천민이 하루아침에 최고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해볼 만한 장사 아니야? 투자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2만 병력을 동원해서 이 왕이 계승전쟁이 벌어지니까 김유중을 왕으로 밀은 거야. 그래서 얘가 신무왕이라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 왕이 죽어버려.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김유중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약속을 지키겠다. 얘도 약은 거지. 왜? 장보고는 2만의 병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2만의 병력하고 왕하고 결합하면 왕권이 강화된단 말이야. 그럼 귀족을 억누를 수 있다고. 그래서 혼인 발표를 해. 귀족들이 강하게 반대. 근데 결국 귀족들이 반대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 아들, 문성왕이라는 사람인데 아들이 장보고와의 혼인을 깨요. 내 생각에는 정략적인 것도 있지만 얼굴도 있어. 장보고가 심각해 얼굴이. 그럼 그 딸도 오직 하시겠냐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나중에 기회를 담으면 장보고 얼굴 보여줄게. 심각해. 얘가. 그러지 않았나 한 게 내 생각이야. 이게 이 장보고의 난이야. 그러고 난 5년 뒤에 장보고를 따른 청해의 사람들이 신라 정부에 대들어. 그 얘네들을 내륙, 전라도 김제, 그 벽골제하는 저수지, 벽골군이라고 그래. 그쪽으로 강제 이사를 시켜버려. 이걸 옴길사 백성민의 사민정책이라고 불러. 이사할 때 쓰는 사자야. 강제 이주정책을 실시해. 장보고의 난이 있고 난 뒤에, 그래서 거기 장보고의 난 끝에 보시면 거기 내륙, 벽골군으로 3인정책, 거기 3인정책에다 밑줄 쳐. 강제 이주정책. 이 3인정책이 나중에 하면 또 나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그 이후에 진성여왕 때 가장 혼란해. 왜? 진성여왕은 진짜 성적으로 밝어. 앞에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결혼한 것 같은데 후사가 없어. 진성여왕은 아가씨야, 확실히.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애인이 있어. 애인이 자기보다 28살이 많아요. 한 30살이 많아. 근데 애인이 누구냐? 자기 작은아버지, 아버지 동생이야. 각간 우이홍이라고. 그 둘 간에 한 30년 차이가 나. 그 둘이 애인 관계야. 그래서 애인을 군관 하나 불러들였는데 애인이 30년이 많으니까 먼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16세에서 20세 사이 미소년 5명을 불러들여. 그러니까 집단적인 관계를 가져. 애인이 많다 보니까 유흥비 조달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신라는 세금을 3천에서 5천원으로, 고구려는 세금을 3천에서 8천원으로, 백제 지역도 세금을 3천에서 8천원으로, 나라 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더 내란 말이냐. 그래서 백제 지역 애들이 스벌스벌 거리더니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지역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후삼국이 되는 거야. 진성여왕의 지나친 세금 면제 때문에 후삼국이 출현해. 이게 후삼국이 출현한 요인인데 뭐니 해도 뭐냐, 세금 문제 때문이야 항상. 예. 그 진성여왕에 맨날 노는데 정신 팔렸어. 그러니까 많은 난들이나 그 대표적인 난이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빨간 바지 입은 사나이들의 반란에서 적고적의 난. 빨간색 바지로 통일해 있고 단체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비유법이야.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거야. 황토에 옷이 찌드는 거야. 멀리서 보면 빨갛게 보인다 이 뜻이야. 비유법이야. 백성 어렵다 이 뜻이야. 예. 그래서 대부분 난들이 진성여왕 때 일어나는 난들이야. 모르면 진성여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신라가 망조가 된 거지. 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을 근거지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중앙정부에 대들면서 개혁을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나. 그들을 호족이라고 불러요. 이 호족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지식인인 육두품이에요. 최치원 같은. 그래서 신라 하대의 개혁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호족과 육두품.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육두품에 소위 삼체라 불리우는 인물이 있지. 최치원. 그리고 고려 들어간 최치원의 조카 최원희. 나중에 고려에서 최신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후백제로 건너간 최승우. 다 최씨반 애들이에요. 삼체라고 그래. 그 하단에 보시면 육두품하고 해놨어. 유교적 지식인. 얘네들은 집사부 시랑직을 맡았다. 자, 그 점에 주의해야 돼. 시중은 집사부의 장,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시중은 아니고 육두품은 책임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서울시장 이딴 거 못해. 부지사는 할 수 있어. 부시장, 부지사는 할 수 있어. 책임자는 못해. 그러니까 시중은 못하고. 이건 누가 해? 진골기죽이 하는 거야. 그 밑에 실무자인 시랑을 해요. 시랑. 육두품은 그 하단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 그게 집사부의 시랑직을 맡았다. 시중은 아니고. 장난칠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돼. 집사부 시중을 맡았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랑이야. 시중이 아니고. 그래서 중대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 강수설종. 아까 얘기한 왕권강화에 기여한다. 하대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 개혁을 들고 나온 최치원. 진성여왕 때 시무십초를 올리는 개혁안을 올렸다. 이러는 거야. 자, 그게 하대, 후기, 혼란기 개혁의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고대정치사 마지막 앞에 장 발해사라. 발해하고 고대 경제사 3개, 사회사 3개. 3개씩만 알면 돼. 여기 고대 사회경제는 그 발해사와 그 경제사회사 일부를 할게. 쉬었다 합시다.